과 소망이죠, 그죠? 근데 뒤에 이런 말도 연결돼 있었어요, 그쵸? 보통 그리움이나 어쨌든 소망은 볼 수가 없는 상태래요, 그쵸? 부재한 상태래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해서 반대되는 상황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하나 더 연결시켜 보자면은 이 부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추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도 추억에 대한 속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추억이라는 게 뭐였어요? 일단 과거라는 속성이 존재하고, 그죠? 그리고 좋은 기억이잖아요, 맞죠? 근데 과거의 좋은 기억이라는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뭐예요?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마치 전 여친 전 남친 같은 헤어질 때는 안 좋게 헤어졌지만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좋은 기억만 남잖아요. 막 쓰레기 같은 기억만 남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보통 잊어먹습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두 가지의 속성이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추억까지도 그냥 같이 갖고 가시면은 좀 더 좋겠죠? 즉 부재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때 부재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재 시간은 일시적이거나 영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시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일시적인 거는 보통 뭐겠어요? 일시적인 경우는 여기 있는 작품을 기반으로 하면요, 뭐라고? 아까 사신 같은 경우, 그치? 여기 가해 작품에 해당하는 사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갔다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영원한 상황이면, 영원히 부정적이야, 누군가의 죽음이겠죠, 그죠? 누군가의 죽음. 혹은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한다고 한다면은 국가의 어떤 멸망, 이런 거랑도 연결시켜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관설별곡 했을 때도 요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무래도 국가가 멸명해서 더 이상 국가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영원한 시간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가는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 화자가 자연물을 바라보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단 고향이라는 포인트 나왔고요, 그죠? 안타까움과 함께 그 다음에 그리움을 표출한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뭐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아요? 이미 수능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 일동장유가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 연결되잖아요, 그쵸?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봄비 내린 뒤에 더욱 푸르게 짙어갈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연 풍경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랑 뭐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연결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 부분. 지금 제가 요 교재에서는 계속 그랬어요. 뭐만 넣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복합지문만 넣었다고 했어요, 그쵸? 첫 부분은 시 2개에 수필이 들어가 있는 경우. 여러분들 요거 제일 접근하시기가 힘든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6문제도 6문제고 보통 수필에서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을 거고요, 그쵸? 자, 다는 정서적 측면에서는 다락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가치, 그 다음에 다락을 잃고 사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자, 이게 정확히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일단 모른다고 칩시다. 자, 모른다고 치는데 이건 어쨌든 누구한테는 결핍되고 있는 거야? 현대인한테는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거니,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통 현대 문명이랑도 어느 정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쵸? 우리가 현대 문명 하면은 보통 어떤 속성이 있냐? 이런 거 있죠? 자, 획일적이거나, 그죠? 획일적이거나, 좀 빠르게 지어지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쵸? 보통 획일적인 부분이랑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아마 이런 집에 있는 공간이 나왔으니, 보통 요 공간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제목이 아주 솔직하죠. 그냥 바로 홍무 정산형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지었다. 여기 대놓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정몽주라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뭐라고요? 고려죠, 그죠? 고려 때 어떻게 돼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그래, 우리 방원이 형이랑 그 도전이 형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다리에서 뭐 얘기합니까? 뭐 이런데 어떠하고 뭐 이 얘기 하잖아. 그러다가 정몽자 아저씨 뭐라고 그래요? 내가 뒤져도 1번 뒤져도 너랑은 안 할 거야 이 새끼야 이따가 철퇴 맞고 가셨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얘는 어쨌든 얘는 지금 뭐야? 일본의 사신으로 갔다라는 상황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일시적인 부재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럼 고향의 그리움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자, 섬나라의 봄빛이 움직이지만 여기 뭐 일본이겠죠? 그죠? 하늘가의 길소는 못 돌아. 그럼 여기서 길소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돌아가지 못하는 주체가 결국은 누구예요? 그죠? 화자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푸른 천리 잇따라 푸르러 있고 다른 타양 고향에 함께 밝구나. 자, 갑자기 뭐 언급한 거야? 고향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한 거 보니 여기서부터 이제 고향의 그리움이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유세의 황금 죄다 써 없어지고 고향이 그리워서 휜머리가 나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포인트. 자, 자연의 경관에 대한 얘기가 먼저 제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그쵸? 이거 들어가야겠죠? 선경 후정 넣어보셔야겠죠? 자, 사나이가 사방에 뜻두는 것은 공명만을 위한 것은 아니네. 그러니까 사실 뭐야, 내가 이 사신으로 간 이유는 뭐 꼭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뭐야, 일종의 뭐 충성심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내가 고향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이렇게 일본으로 갔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뒷부분은 크게 중요했던 포인트는 아니어서 여기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수 보시면은. 자, 평생 동안 남과 북에 분주했지만 마음먹은 일은 자꾸 빗나간도다. 자, 여기서 마음먹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뭐랑 연결시키면 될까요? 고향에 뭐라고? 뭐라고요? 뭐야? 채영아 뭐라 했어? 뭐라 했어? 뭐라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사신의 일로 잘못 본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사신인 줄 알았어요. 일단 쭉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마음먹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내가 지금 사진에 있는 상태니까. 그쵸? 그 다음에 고국은 바다 서편 언덕에 있고, 자, 외로운 배는 하늘 이쪽에 있는데, 자, 그럼 잠깐만. 자, 우리가 배라고 나와 있고 얘 보고 뭐라고 했어요? 외롭다라고 했어요. 아이, 그럼 대충 뭐가 나왔어요, 이미? 뭐가 나왔어? 지금 배가 외로워? 갑자기? 내가 어떤 상황인데, 일단. 고향이 못 따라가니까. 그죠? 타양살이면 보통 외로움과 연결되는 거니. 그럼 이 배는 뭐의 대상? 그죠? 감정이입의 대상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매화 핀 창가에는 봄빛 이루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었다고 했었는데 보통 제가 되게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화라고 해서 무조건 뭐 지주절개 연결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왜? 그 옆에 나오는 어떤 맥락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그냥 뭐야? 지주절개랑은 확실히 상관이 없죠. 그냥 봄을 뜻하는 소재야. 그쵸?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매화가 몇 번이 피고 진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럼 그냥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었잖아요. 그쵸? 네, 옆에 있는 맥락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시험만 봤다고 해서 이거 지주절개다 바로 연결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굳이 연결을 시켜주겠다. 그럼 어떤 상황이 나와야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지주절개라는 뜻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안 꺾는 거잖아. 그럼 뭐가 존재해야 돼? 시련과 연결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겨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삭풍이라든지 뭐 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우리 매화를 그런 아까 얘기했던 지주절개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판잣집에는 빗소리 크게 나누니 홀로 앉아 긴 해를 보내거니와 집 생각의 괴로움 어찌 견디랴. 이거는 뭐 내가 지금 타양살이에 있는 어떤 외로움 때문에 지금 고향에 대해 그리워하고 있는 거랑 연결이 되겠네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걸 기반으로 봤었으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보시면요. 자,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오고 있다. 자, 이거 포인트 딱 2개지만 갖고 가면 돼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 서럽다고. 왜 서러워? 아직 우리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기를 기반으로 하면은 그치 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쵸?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벌써 내 마음 자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뭐 그냥 연결시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짓거리겠다. 자, 일단 자연 쪽에서는 어때? 그냥 자연의 경관만인 묘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내 감정은 어쨌든 간에 부정적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로 보시면 돼요?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이 나의 첫 번째 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 우리가 슬프다라는 감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종달새가 무어라고 짓거린다는 얘기는 뭐야? 나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이 그치면 시세워 벙그러진 고운 꽃밭 속에 처녀애들 짝하며 새로이 서고. 자, 여기는 뭐야? 꽃밭 속이 이 꽃밭이 지금 어떻냐면은 짝을 하고 있대요. 자, 근데 나는 어때? 나는 어때? 난 혼자야. 그죠? 나 혼자야. 그럼 이 둘이 같지가 않네?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객관적 상관모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꽃에 있는 애들은 짝을 이루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이맵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이 향연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향연. 무슨 연기? 향연기죠. 향의 연기야. 향이 어디서 언제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장례식 할 때 피우는 게 향 피우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미 죽음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그 다음에 땅에선 또 아지랑이가 타오르겠다. 그러니까 아지랑이가 타오르는 이 모습을 이미 죽음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그죠.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부분 보시면은 다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락에 대한 어떤 가치와 그 다음에 요거랑 다른 현대인의 뭐 삶을 이렇게 비교가 또 있다고 했었는데, 자, 예전엔 집집마다 다락들이 있었는데 하긴 지금도 한옥이라든가 하는 집들에는 다락이 있겠지만 양옥 혹은 아파트가 주거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도시가 점점 위로 솟아만 가는 동안은 요거랑 연결시키겠죠? 이 문명, 현대 문명, 그죠? 자, 요거 한 동안 옆으로 푸근하게 펼쳐 앉았던 한옥들은 그릇에 어느새 사라졌고 그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다락들도 사라져갔다. 그때 다락 속의 어둠에선 향내가 났었다. 그것은 무수한 것들을 품던 공간의 향내이기도 한다. 자, 우리가 이 다락방이 뭔지 아세요, 근데? 뭐라고? 대략적으로 뭘 것 같아요? 여기 많은 무수한 것들을 품었다 했잖아요. 비슷해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뭐 창고 비스무리하게 쓰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없죠. 그죠? 자, 그건 좀 해지고 허접스러운 그러나 가장 우리의 삶에 가까운 것들에게서 풍기는 향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다락엔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집에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창고에 보통 박아두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졸업 앨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야? 나 지금 잘 찍어서 괜찮을 것 같아. 한 고3 때 이제 졸업 앨범을 딱 찍잖아요. 근데 찍고 나서 한 제 나이쯤 돼봐요. 그때 당시에 졸업 앨범을 펼치면 야, 이 새끼 누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제 여기 이제 메모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 보여주고 싶지는 않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 전 고3 때만 해도 여기가 반삭발이었어요. 네, 반삭발이었고 안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얼굴과 사뭇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지. 그럼 어디다 박아도 창고에 박아도 그냥 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자, 품는다라는 것이야말로 모든 짐의 출발점이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느 곳에선가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럼 여기서 잠깐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품는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뭐로도 바꿀 수가 있을까? 안정감이랑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쵸? 안정감. 근데 지금 다락에서는
품던 공간이라고 한 거니까 그럼 이 다락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쩌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보호소에서 어둡고 청장이 낮은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던 다락. 그 안온함은 마치 생명이 품어지는 자궁과도 같다고나 할는지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겐 간혹 자기의 삶을 숨기고 홀로 충만한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구석이라는 공간이 필요한 법인데, 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을 숨기고 홀로 충만한 존재감이라고 했어요. 그쵸? 창고에서 누군가는 이제 그냥 짱박아 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예. 자, 아무튼 다락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긴 다락의 내음을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거기선 오랫동안 방치된 어둠 속으로부터 혹은 낡고 곰팡이 낀 걸로부터 풍기는 음습한 습기 같은 것이 다락에 들어가는 일에 살을 건드려 움츠리게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다락의 그 음습함을 음습함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창고 있으신 분 있어요, 여기? 다 없죠? 없으시죠? 아니면 시골이나 뭐 이런데 왜 동균이 창고 있어? 무슨 창고? 뭐 두냐? 뭐 혹시 뭐 어디 스패너 이런 거 막 두고 다니시나요? 네. 아무튼 그런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창고라는 그 공간 자체가 사실은 그 드나들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박아두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들이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니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학교 창고 같은 데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 창고? 거기 그런 냄새 나잖아요. 좀 꾸리꾸리한 냄새 나잖아요. 그죠? 거기 왜 갔대? 뭐 했어? 애 부으면 안 된다잉? 응? 안 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알겠죠? 왜 너도 그랬어? 때리지 마. 그래. 자, 아무튼 자, 아무튼 그러나 거기에는 곰삭은 것들에게서만 풍기는 향내, 어떤 이에게는 악취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을 어떤 이는 기가 막힌 아무 데서도 맡을 수 없는 향내로 인식하는 어떤 젓갈의 냄새와도 같은 향기를 풍긴다. 근데 여기서 향내라는 말이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이거는 안문단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뭐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어쨌든 얘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의 이제 작가는요. 맞죠? 그럼 여기서 긍정적으로 인식한 부분이 뭔데요? 그 기억 부분에 있었잖아요. 홀로 충만한 존재감과 연결을 시키면 이 향내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제가 여기서 문학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연결을 시켜 드리지만 사실 모의고사 풀 때 연결하시기가 좀 상당히 힘들죠. 그쵸? 근데 적어도 이거는 갖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작품에서는 일단 리을이라는 부분이 일단 먼저 구지배기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연결이 될 만한 어떤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는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문학들은 같은 뜻인데 다른 대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특히 수필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안문단에서 언급된 어떤 부분들이 뒤에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대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문학 보실 때 생각보다 또 틀리시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아무튼 자, A분 볼게요. 자, 어린 시절 우리 집엔 다락이 안방에 붙어 있었다. 사다리처럼 높은 곳에 달린 문을 열고 기어 올라가야 하는 다락. 난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곤 하였다. 그 다락방이 뭐 창고이기도 한데 이렇게도 있어요. 만약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외국집 생각하면은 가장 맨 꼭대기 천장쯤에 거기 이렇게 조그맣게 방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부분을 다락이라고도 얘기도 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걸 기반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온갖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엔 다락을 정리하던 끝에 아버지의 새 모자가 거기서 나오기도 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처음 보는 회색 준절모였다. 아까워서 한 번도 쓰시지 않았던 것이다. 한 번 써보시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살그머니 눈물을 훔치셨다. 우리들이 함부로 못 꺼내게 감춰놓은 수밀도 캔도 있었다. 하긴 복숭아 깡통이라고 해야 그 시절의 기분이 난다. 그때 복숭아 깡통이 준 거부의 경험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내 돈으로 맨 처음 실컷 사 먹은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낡은 사진첩도 있었다. 어느 날 다락 속으로 올라가 잔뜩 몸을 움켜쥐고 그 사진첩을 넘기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 있었다. 두 분이 어떤 바위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으셨나 내심 어둠에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듯 놀라면서 사진첩을 넘겼던 기억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A라는 부분을 묶어줬고 B도 묶었잖아요. 그쵸? 근데 A의 1화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다락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쵸? 뭘까요? 좀 쉽게 말해서 추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추억. 그 다음에 그리움의 그러니까 대상을 떠올리게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게 뭐야? 그리움의 대상을 뭐 환기한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되겠죠. 자, 또 이런 일도 생각난다. 어느 날 나는 가족들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다락에 숨었는데 다락의 어두운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찾아 집의 이곳저곳을 살피는 식구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켜 화가 나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락에서 끌어내려질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힘을 경험했다. 아, 그것이야말로 다정함이었다. 그러면은 이 다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추억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정함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오히려 여기는 뭐로 연결시키냐면요, 뭐 가족의 사랑 정도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왜 그런 거야? 여기서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안도감 때문이죠. 그죠? 버려지지 않았다. 자, 그 집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며 그 집에 가장 많은 비밀을 품고 있기 마련인 다락은 집의 혼이다. 집의 구석에 달린 심장이다. 그것이 두근거릴 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이들은 모두 가슴이 두근거린다. 요즘의 아파트들은 그 깊은 자궁, 다락을 잃어버린 셈이다. 아파트의 집들을 방문하면 실은 우리는 그 집의 나신과 만난다. 이 나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벌거벗은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체할 때 그 나자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락은 어쨌든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고, 그치? 많은 것들이 이제 보관되는 곳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없게 되는 거니까 모든 걸 다 까발려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나신이라는 말이 나온 거겠죠. 이해됐어요? 응. 현이 이해 안 돼? 이렇게 되나? 응. 자, 없어진 문패라는 것에부터 시작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그 집 사람들이 사는 벌거벗은 공간과 한치의 가림도 없이 맞닥뜨리는 것이다. 이게 뭐야? 다락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겠죠. 문패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응답하라 1988 같은데 보면은 뭐야? 뭐 있어? 그 집 앞에 막 이름 써져 있잖아요. 그게 문패예요. 예. 오, 되게 무슨 신물물 경험하신 것처럼 표정을 갖고 가시는데. 자, 아무튼 자, 옛날 마당을 지나 대도를 밟고 올라서야 했던 그런 휴지기가 없이, 이 휴지기란 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휴지라는 게 뭐예요? 휴지. 이거 말고 뭐야? 잠깐 끊고 가는 거죠. 잠깐 쉬었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아까 문패 같은 것도 있었고 막 문도 이렇게 두드리면은 막 문 열어주면은 여기 집까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마당 같은 데 한번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휴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거 없이 곧바로 그 집의 내부와 부딪히는 것이다. 하긴 아파트에도 다락과 같은 역할을 일정 부분 한다고 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긴 하지만 구석이라는 것이 없이 온몸을 일시에 노출하기 마련인 아파트의 다용도실과 다락을 어떻게 비견하랴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용도실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에 있냐면은
보통 세탁실, 그러니까 세탁기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 그 보시면은 뭐 하나 열어가지고 여기 막 이것저것 보관할 수 있는데 막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예 완전한 다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게 짐밖에 안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죠?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 그러니까 다용도실 쪽에 여기 벽을 보면요. 완전 단단한 벽이 아니라 이렇게 막 부시면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벽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옆집이랑 연결되는 그런 경우, 그게 원래 비상용으로 이렇게 만들어둔 거거든요. 예, 뭐 언젠가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또 사시게 되면은 또 어딘가 오피스텔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디로도 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게 있어요. 그런 비스무리한 게. 네, 실제로 그걸 이제 뚫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네,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럼 여 미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물론 나름대로 아파트에서도 그런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다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여기 2번이랑 4번이랑 6번만 볼게요.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A와 B를 비교하여 자, 이해한 내용. 자, A가 여기서 뭐였냐? 네? 잠깐만, 내가 A가 뭐야? 내가 지금 못 보고 빗소리? A가 빗소리고 B가 종달새네요. 그쵸? 자, 일단 1번 A는 화자의 내면의 갈등을 심화하는 자연물인 반면 요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쵸? 빗소리가 나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외로워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연결은 시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화자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냐? 자, 아니지. 오히려 우리 처음에 제가 이 종달새 언급할 때 뭐라 했었어요?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외로운 상황이잖아. 그치? 외로운 상황이라면 난 그리워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겠고. 자, 2번 A는 화자의 괴로운 심경을 반영하는 자연물인 반면 이건 맞죠? 그쵸? 빗소리가 나고 나서 더 심해진 거니까. 자, B는 화자와 대비되어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자연물이다. 자, 종달새가 무엇라고 직거를 했으니까 뭐야? 얘네는 솔직히 뭐 진짜 슬픈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슬픈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종달새도 하나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은 그 꽃 부분도 그러하고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우리가 A, B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접근을 하시자면요. A는 일단 어땠었어요? 지금 다락의 기능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거 추억과 관련된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B 부분은 다정함과 연결이 돼 있었죠? 그거 그대로 갖고 가시면요. 자, A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사랑으로 승화돼, 애초에 여기선 갈등이 없었죠. A 부분에서는 B에서 있었습니다. 요거 넘어가고요. 자, A는 우리의 삶과 친밀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공간으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요거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틀린 선지는 아니겠네요. B에서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틀렸겠죠? 그죠? 자, 3번 A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숨기는 공간으로서 다락의 성격. 보여줄 수 없다? 우리가 뭐 못 보던 거일 수도 있는데 요거 살짝 애매하니까 B까지 한번 보자고요. 자, B에서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글쓴이가 찾았던 거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로웠다고 했었잖아. 요거는 확실히 아니고요. 자, 4번 A는 삶이 힘겨울 때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근데 우리가 뭐였어? 추억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요건 좀 옳다고 보기엔 살짝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B는 궁핍했던 어린 시절 가족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었죠. 자, 5번 보시면은 A는 글쓴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 장소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맞죠? 아버지의 그 중절모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다 나왔고요. B는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글쓴이에게 도피처가 되는 공간으로서, 그치? 잠깐 그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잠깐 그 안으로 돌아간 거잖아. 그쵸? 근데 거기서 사랑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끌고 가는 모습에서.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6번 보시면은 뭐 보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보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자, 1번 기억에서 다른, 기억이 아까 뭐였냐? 가에 있을 겁니다. 자, 다른 타양 고향에 함께 발끈한 이 부분이요. 다른 화자로 하여금 일시적 부재의 대상인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 맞죠? 동시에 난다고 했으니까 고향 생각난 거겠죠.
그다음에 2번 니은이 뭐였냐? 고국은 바다 서편 여기 부분이에요. 그죠? 배는 고향을 떠난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가 투영된 삶. 그러니까 감정이입 얘기했었잖아. 그럼 2번 맞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향연, 그 이마태 타오르는 그 향연은요. 향연은 부재로 인한 슬픔이 이미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부재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부분도 연결이 될 거고요. 4번 리을에서 충만한 존재감. 여기 그 다에 있습니다. 리을이. 자, 충만한 존재감은 다락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의 느낌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다락이라는 공간이 가진 가치를 드러낸다. 이것도 맞겠고요. 자, 근데 5번 미음에서 다용도실은 다락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아쉬움을 달랜다기보다는 비슷하지만 뭐야? 다락의 성격은 없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자,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유독 유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우리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그거 나갔었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고개사를 나갔었나? 아니었나? 저번 주 때 우리가 거길 나갔나? 아, 그때 마무방이었구나. 그 전전이 아마 고개사였나 보다. 그죠? 이미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때 육모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그쵸? 맞죠? 그리고 특히 여기 보기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6.25 전쟁 직후라고 한다면 항상 뭐가 동반된다고 하죠? 호준이라 했나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전쟁 직후에 뭐가 발생할까? 몇 개 더 힌트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아시나 궁금해서.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6.25나 뭐 1970년대, 그 다음에 해방 직후. 이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알아? 너요? 몰라. 넌 했잖아. 왜 알아? 몰라. 그건 기억하시네요? 자, 우리가 혼란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혼란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었어요. 기회주의, 그죠? 기회주의적 성격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주자면은 우리 국어적으로, 그쵸? 소시민적 태도, 그죠? 물론 여러 가지의 단어들로도 나오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여러모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가족의 상실이나 가족관계의 왜곡 같은 문제를 낳는다. 근데 그리고 그 이전에 고개사를 우리가 같이 했었을 때는 뭐 했어요? 가족의 상실보단 사실 뭐였어? 피난이었잖아. 그쵸? 피난. 그쵸? 피난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보는 일단 경제적인 피해, 그 다음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인간성의 상실이 되게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지 깽깽이가 와가지고 그것도 4명이나 와가지고 우리 집에 살겠다고 해. 그거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 근데 그렇게 한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2가족, 3가족 그렇게 와봐. 여러분 멘탈이 나와나요? 안 나와요. 그렇다고 전쟁이니까 내가 뭐 안 받아주기도 뭐하고 하는데 근데 쫓아내고 싶어. 그러니까 막 화장실 핑계 대면서 막 그랬잖아. 그죠? 여기 원래 헛간으로 쓰려던 방이었는데 막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잖아. 두 번째도 얘가 물론 얘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이익만을 쫓던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었겠지만 전쟁이라는 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속목시계 그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안 받고 지금 너네 봐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 아무리 돈을 줘도.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라는 게 충분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소시민적 태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해서 했었어요. 그죠? 자, 이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인간 관계를 각박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도 함께 나타난다. 그렇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반대로 긍정적으로 극복해내려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김원일의 마당 같은 집은 이와 같은 전후의 시대 상황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특히 시대적 배경을 좀 잘 알면은 확실히 흐름 잡기는 편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런 거 나오면 요 세 가지만 나와도 보통 혼란한 사회상 그걸로 인해 소시민적 태도 나온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은 확실히 편하겠죠. 이거 말고도 또 소시민적 태도가 많이 나왔던 거, 해방 직후에는 보통 미스터 방에 있었고, 그쵸? 6.25 전쟁 이후에는 뭐 아까 같이 저저번 주에 했던 고개사라든지 지금 요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었냐? 장현수특에는 장난감 병정이라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아마 연계로 아마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1970년대로 한다고 하면은 뭐랑도 또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 그 원미동 사람들 있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죠? 소시민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여러분들 작년 구모에 나왔던 그 원미동 시인 같은 경우도 누가 소시민적인 인물이었었냐? 그 김반장 아저씨가 졸라 소시민적이잖아. 막 그 뭐야 시인 존나,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남자 막 패려고 막 정부에서 막 깡패 막 동원해가지고 오는데 막 모른 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도 해당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형님 이제 괜찮아? 아까 막 열심히 힘들어 하시는 건데 오늘 뭐 운동하세요? 탁구? 그럼 졸리지. 그렇게 에너지를 쓰셨는데 그죠? 탁구 좀 치세요? 좀 치세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해? 아 그래? 같은 학교지 맞다. 뭐야? 되게 막 굿줄하시다. 좀 잘한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앞마당 정원에 철쭉꽃이 한창 핀 5월 초순 어느 날이었는데 길중이가 오전반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 길숙까지 합쳐 네 식구가 점심밥을 먹고 나서였다. 어머니는 나를 불러 재봉틀 앞에 앉히더니 재봉틀 서랍에서 돈을 꺼내어 내 앞에 밀어놓았다. 얼마나 세어봐라. 돈을 세어보니 80안으로 공작 담배로 따지면은 네 갑을 살 수 있었다. 난 어머니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길남아 내 말 잘 듣거라. 니는 인자 애비 없는 이 집안의 장자다. 일단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서봅시다. 제가 뭐 이건 뭐 패드립이라 뭐 밑줄 친 게 아니라 이제 무슨 뜻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자 어떤 뜻일까? 아까 복이랑 연결시켜주면은 6.25로 인한 뭐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가족의 상실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그죠? 가족의 상실. 자, 가난하다는 게 무슨 죄인지 이거는 경제적 문제랑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죠?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에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지? 자, 이 세상이 야박하게 대한다는 부분도 소시민적 태도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난리 겪으며 배를 철철 굶을 때 네가 아무리 어렵기로 서니 두 눈으로 가난서름이 어떤 긴 줄 똑똑히 봤을 기다. 오직 성한 몸뚱이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락하며 남보다 갑절은 노력해야 겨울 입에 풀칠한다. 니는 위치에 사는 학생들과 처지가 다른 기라. 양친 부모 있고 집 있고 묵을 거 넉넉하니까 저들이 이사말로 뭐가 부럽겠노.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뭐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겠지. 돈 있고 집안 좋으면 남보다 출세도 빨리 할 기라. 네가 위치 학생들보다 갑절로 노력해서 어른이 되더라도 그 차이는 하나 달라지지 않고 지금 처지와 똑같을런지 모른다. 그렇다고 가뭄 심한 농사철에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어디 양식이 그저 생기겠냐. 그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좀 이런 마인드가 좀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노력하면 어떻게든 될 거다라고. 그죠? 네. 계층 간의 이동에 대한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씁쓸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렇다고 앞으로 지금처럼 늘 위치를 올려다보고 싶게 살게 되더라도 니는 니대로 우짜등등 힘잘하는 대로 노력해 보는 길밖에 더 있겠냐. 그럼 여기서는 위치라고 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로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상위 계층이라고도 연결은 가능하겠죠. 그쵸? 이 위치랑 이 위치와 아래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죠? 계층을 구분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겠네요. 자, 내사 이제 너 성재가 잘 크고 이 성재라는 게 형제 얘기하는 겁니다. 남한테 눈총 안 받으면 사람 굿이라고 사는 기나 바라보고 살아갈 내림이 인생인 게 아니가 하면서 이제 어머니 목소리에 물기가 느껴졌다. 머리 숙이고 있던 나는 눈을 조금 치켰다 어머니를 보았다. 자, 그 전에 아까 어머니가 지금 아들한테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노력을 좀 하다 보면은 뭐라도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보면 아까 보기에 있는 부분이랑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뭘까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도 그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랑 연결 가능하겠죠. 그죠? 자, 어머니 속눈썹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아직 40살도 안 된 나이에 어머니는 노인티를 내고 있었다. 사실 어머니는 전쟁이 나고 나서 서너 해 사이 나이를 곱절로 먹은 듯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살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에 물코를 풀고 말을 이었다. 일단 여기서 어머니의 외양묘 살통에 뭐가 좀 심했을 것 같아요? 고생이 심했을 것 같죠, 그쵸? 자, 길남이 니는 안비리 구마리 같은 창창한 세월이 남았잖냐.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악심 묻고 살아야 하는 기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처지에서 네 장래는 두 가지 비밀밖에 없다.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 바 실력이 남보다 월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평양 때 정민이 학생 봐라. 아버지 없이 저거 엄마가 군복 장소에도 공부를 얼마나 잘해놓어. 위치 학생 둘 가르쳐가지고 돈을 가용이도 못하고 12시 넘어까지 호릉불 켜놓고 자기 공부를 안 하냐. 그러니까 반장하고 늘 1등이라 안 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얘도 뭐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공부에서 좀 잘된 케이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걔는 반드시 판검산업 대학교 교수가 되겠기다. 또 한 가지. 네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놓고 이기는 길은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서 경험을 많이 쌓는 길이다. 죄지 없고 공부하기 싫으면 부자런키라도 해야지. 준호 아버지는 한 팔이 없어도 묵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냐. 그러니까 두 가지였죠. 그쵸? 남자는 그렇게 밥숟가락 놓자마자 발성을 걸터넘고 나서도 불알이 요령소리 나도록 뛰는, 그러니까 열심히 잘 돌아다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그죠? 부지런한 행동을 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아무튼, 네. 어쨌든 제 식구를 먹어 살리고 있대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인데 니도 이렇게 긴 해를 집에서만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그래서 내가 국리를 짜는 끝에 그 돈을 니한테 주는 기라. 이 돈으로 그 뭘 우야하라고 해. 나는 어리중절하여 손에 쥔 돈을 내려보았다. 길라마 그 80원으로 신문을 받아서 팔아봐라. 신문 팔아 돈을 얼마만큼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힘으로 돈벌이 해봐.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을 기다. 이 세상의 쓴맛을 알락하면은 그런 괜히 좋은 약이 될 테니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사는다는 속담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다른 말로 그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부분이 이거죠. 그죠? 막 그런 얘기잖아. 라떼는 뭐 돌도 씹어먹을 뭐 이러잖아. 돌 뭐 씹어. 어떻게 씹어. 아무튼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옹이 박힌 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이라고 한 거니, 여기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과거 회상이 들어간 포인트겠네요. 그죠? 어머니의 그 말씀은 입학기가 지난 뒤 나를 대구로 불러올렸을 때 이미 예정해둔 계산임이 분명했다. 시골에서 내놓은 망아지로 지내며 초등학교나마 근근히 마치고 올라왔으니 한 해 동안 도시 물정이나 익히게 하며 제가 벌어 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뚫게 해주자 어머니는 그런 공리를 해두었고 내가 대구시로 나온 지 열흘쯤 지나자 드디어 실행에 용단을 내렸음에 틀림이 없었다. 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6.25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죠? 왜요? 왜일까? 우리 고개사 때 했던 것처럼 그 피난민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죠?
그죠? 대구로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거기서도 부산까지도 내려가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정황상 원래는 시골 사람인데 갑자기 어디로 올라온 거랑 다름이 없어. 도시로 올라온 거랑 다름이 없죠. 근데 제가 이 얘기도 했죠. 시골에서 보통 도시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로 살게 된다고? 빈민으로 살게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말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려는 거예요? 장사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나는 돈 80원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든. 그 돈으로 차비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 술집 종놈이가 되든 장돌방이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어머니의 악위찬 마지막 말을 떠올리자 난 용기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을 굶기고 어쩌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내쫓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다. 한마디로 뭐 시킨 거야 갑자기? 독립시킨 거야. 그죠? 갑자기 독립시킨 거예요. 자, 어느 날 저녁 끼니로 보리죽 한 그릇을 먹고도 나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밤중에 위치 부엌으로 몰래 찾아든 적이 있었다. 속이 쓰려 한밤중에 눈을 뜬 나는 주인직 부엌에 남은 밥을 뒤져먹기로 작정했던 것인데 그런 작정을 하기까지 식모 안씨가 남은 밥을 부엌 어디에 두는지를 엿보아 두었다. 나는 살그머니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반바지를 껴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몇 시인지 몰랐으나 사위는 고요했다. 나는 우선 변소로 갔는데 먹는 양이 적다 보니 나올 건더기 없는 똥을 눈 채 변소관에 앉아 위치의 동정을 살폈다. 방마다 불이 꺼져 있었고 나는 위치 부엌으로 살쾡이처럼 닫아가 닫힌 부엌문을 살짝 열었다. 안씨가 쓰는 부엌 골방은 깜깜했다. 나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서 실ong 위를 더듬었는데 소쿠리가 만져졌다. 안씨는 밤새 남긴 밥이 쉴까 보아 밥 뚜껑을 덮지 않고 소쿠리로 덮어두곤 했다. 눕새 밥그릇엔 밥이 반 그릇쯤 남아 있었다. 나는 손으로 밥을 한 움큼 진원해어 찬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자, 근데 여기서도 하나 갖고 갈 만한 부분은 있어요. 그쵸? 자, 일단 나는 아래 체구, 그죠? 그리고 그냥 보리밥도 아니고 보리죽을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위치의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이 됐었냐? 일종의 하나의 계층이라고 했었죠. 그쵸? 계층에는 야 죽도 아니고 밥인데 그것도 먹다 남은 밥이에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대비가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어떤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자, 그날은 그렇게 반그릇 밥을 비워내고 다시 우리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숯불을 피우자 위치의 부엌에서 쥐가 소쿠리를 벗기고 밥그릇을 뒤졌다고 안씨가 쫑알거렸다. 내가 불이 나게 위치의 부엌에서 나오냐 소쿠리를 제대로 덮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나는 시침을 떼었다. 하루 걸러 이틀 뒤 밤중에 나는 또 그 짓을 했다. 이제는 좀 더 대담해져 찬장에 김치 사발까지 부뚜막에 내려 반찬과 함께 남은 밥 한 그릇 몽땅 비웠다. 종지가 있어 손가락으로 건덕지를 집어내어 먹다 보니 푹 꽂혀놓은 쇠고기 장재름이었다. 나로서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찬이었다. 부자는 쇠고기를 이런 반찬으로도 만들어 먹는구나 싶었다. 다음은 이틀을 건너뛰어 사흘 만에 위치부 아유씨 뭐 점점 뭔가 범행이 막 커지는 스케일이 커지는데요. 그죠? 세 차례 그렇게 훔쳐먹고 난 이틀 날이었다. 나는 신문을 받아 팔려고 집을 나섰는데 내가 바깥마당으로 나서자 뒤쪽에서 뭐야 길라마 나 좀 보지 하면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안씨였다. 뭐 불렀습니까? 나는 말부터 더듬거렸고 얼굴이 불을 쐰 듯 달아올랐다. 가슴이 뛰었다. 길라마 네가 밤중에 우리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 안 돼. 그래서 아줌마가 봤단 말이지. 내 누구한테도 그 말 안 할 테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래. 설령 점심밥을 굶어 배가 좀 고프더라도 사나이 자 여기서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나이 대장부 되려하면은 자 거기 그쯤은 꿋꿋이 참을 줄 알아야지. 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야 혼란하고 부정적인 상황에도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머니도 그렇고 이 안씨도 그렇고 이 바람직한 가치를 좀 지켜내려는 인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물명이 지금까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야 소시민적 태도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럼에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너가 어머니는 물건이고 성지간도 그렇게 참음이 이 여름철 신경께 안 넘을 거 아니냐.
내가 아무데도 이 말 안 했구만. 그래서 안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 빠뜨린 내 어깨를 다독거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다. 안씨 충고에는 도둑이란 말이 한마디로 들어있지 않았음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고개 빠뜨린 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어느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씨가 내 밥도둑질을 어머니한테 귀띔했다면은 나는 수포대 회초리로 종아리 며 등줄기에 지렁이 자국이 나도록 매듭을 맞았을 테고 몇 끼니 밥은 굶게 되었을 터이다. 또한 두고두고 어머니로부터 집안의 그러니까 집안의 장자가 남의 도둑질까지 하다니. 여기 의가 이게 그거겠죠, 그죠? 그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그 약간 발음이 안 되는 게 이게 있어요, 그죠? 뭐냐면은 의외로 된 소리를 발음을 잘 못해요. 혹시 경상도 출신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 있으세요? 그러니까 된 소리나 거센 소리 되게 못하는데 저희 아빠도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그 쌀이라고 발음 못해. 쌀이라고 쌀. 그러니까 이제 좀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그리고 무슨 뭐 호텔도 막 호델 막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경상도가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나 안씨는 내 행실을 왜 자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 뒤로부터 나는 남의 물건이라면 운동장이나 교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도망연필이라도 내 것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때 안씨의 그 따뜻한 충고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그러니까 요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과거 회상을 했는데 그 과거를 통해서 나의 뭐가 바뀐 거야. 어떤 성품이나 뭐는 행동 양식이 바뀐 거니까 요것도 넣어볼 수가 있죠. 성장 소설이라는 부분도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통 이거는 그거랑 관련된 이제 소설들은 사실 이 친구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이 작품. 이번 7무에 나왔었죠. 제가 알기로는 얘 작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대소설에. 기억나세요? 어제 본 거예요? 알고 있죠? 기억나시죠? 알겠어요. 보통 기억 잘 못하더라고요. 그죠? 자, 일단 2번 보시면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 아까 A가 뭐였냐? A가 아까 어머니일 것 같은데? 지금 B는 확실히 보이는데 지금 A가, 어머니 맞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중략 부분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안씨가 있었죠? 이거 뭐 둘 다 확실하네. 뭐겠어요? 자, A와 B는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다. 이게 딱 맞겠네요. 그쵸? 어머니는 내가 독립할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했던 존재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선지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내가 애비 없는 이 집안의 장자라는 것은 전에 나타난 가족의 상실로 인한 문제를 보여준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연결이 바로 돼. 네. 근데 제가 과학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그랬어요.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좀 잘 보셔야 푸시기도 좀 편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가 여기에서 하나 있거든요. 혹시 난 이 지문 접한 적 있어요? 뭐 채원이 말고 또 있어요 혹시? 번호 혹시 이거 접해봤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 정보를 가공하지 않으면은 좀 틀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효소가. 네. 나도 탁구하고 싶네. 자, 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캐치를 먼저 해주신다면은 수업 중에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혈관을 통한 혈액의 흐름, 관을 통한 공기의 흐름, 치약을 짤 때 치약의 흐름 등 생활 주변에서 유체의 흐름은 매우 친숙한 현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야, 혈액이든 공기든 치약이든 얘는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얘의 흐름은 유체의 흐름이라고 다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그쵸?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관을 이용한 반응기에서 유체 반응물 및 생성물의 유동과 같은 유체의 흐름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점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점도.
자, 점도는 이러한 유체의 흐름을 이해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량이래요. 그냥 얘는 일종의 물리량과 관련이 있대요. 이게 정확히 뭔진 몰라도. 근데 어쨌든 뭐랑 관련돼 있다? 유체의 흐름과 관련돼 있대요. 얘랑 관련되어 있다. 점도는 유체의 끈적거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자, 사실 앞에 거에 있는 정의를 보시는 것보다 어디 걸 보시는 게 맞아요? 뒤에 걸 보시는 게 맞겠죠? 뭐야?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어요. 어떤 물리량인데 여기 이 흐름에 대한 저항이래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돼요. 어느 정도 정의에 대한 해석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림과 같이 상판과 합판 사이에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가 있으며 그 유체는 X방향으로 흐르는 수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지금 기준을 일단 적어도 두 가지는 정해줬어요. 그쵸? X라는 어떤 방향이 있대요. 그 다음에 많은 층이 있대요. 그 다음에 다양한 층. 요게 일단 첫 번째 요소, 요게 두 번째 요소. 변수를 일단 정해줬습니다. 합판은 고정되어 있으며 상판이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유체는 그림에서와 같은 속도 분포를 보인다. 자, 물론 여기 분포가 그림에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보고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를 보셔야 되지? 즉 상판 지점의 층에 있는 유체는 V의 속도로, 그러니까 상판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그냥 원래 속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판 지점의 층에서는 0의 속도, 아예 이동이 없겠죠. 그 사이의 유체는 0보다 크고 V보다 작은 속도로 움직인다까지가 그냥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에요. 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더 분석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 기반으로만 갖고 가시면 돼요. 자, 유체는 또 하나 나왔어요. 흐름의 방향인 X축 방향으로 힘을 받아 흐름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이 X축이 방향축에서도 정확히 어떤 흐름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흐름의 방향. 이렇게 채워달라고요. 이때 유체 층이 면이 받는 힘을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전단 응력이라고 한다. 자,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새로운 어떠한 것이 나왔어요. 뭐야? 전단 응력이라고 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자, 어떠한 힘이 있었는데 이거에다가 단면적으로 나눴대요. 그럼 요게 지금 뭐라고? 전단 응력이래. 근데 그냥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를 해석하시는 것보다 요렇게 좀 갖고 가시면 조금 더 좋겠죠. 단면적으로 나눴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자, 각 면의 속도는 Y축의 값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그럼 Y축은 일종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보일 수 있겠죠. 속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적어주세요. X는 힘의 방향이었다 한다면은 Y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정도로만 바꿔줍시다. 자, 이때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즉 Y축에 따른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까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위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속도는 Y축의 값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말. 사실 이게 같은 말이죠. 그쵸? Y축에 따른 유체 속도의 기울기. 그래서 전단 응력이 클수록 크대요. 그럼 이거는 하나 관계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쵸? 우리 속도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속도의 변화량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요렇게 하나 갖고 갈 수는 있겠지? 그쵸? 이렇게 하나 갖고 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유체의 속도의 기울기에 어떤 개수를 곱하면 전단 능력이 되며 이 개수를 점도라고 한다. 자, 여기서 하나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뭘까요? 자,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같은 얘기예요. 속도의 기울기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개수를 곱하면 전단 능력이 된다는데 이게 뭐였어? 이 개수를 점도라 했잖아요. 점도.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누구라는 거야? 전단 응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제가 원래 같으면은 질문을 다 하고 문제로 넘어가지만 이번엔 문제로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2번 문제에 5번만 한번 볼게요. 물론 기억, 니은과 빙형 유체 이걸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에 공통점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었어요. 유체가 흐를 때 속도의 기울기가 전단 능력의 특정한 수의 역수를 곱한 형태라는 것이다. 자, 요거 다시 바꿔볼까요? 자, 속도의 기울기가 전단 응력의 역수라고 했어요. 그 역수가 뭔데? 얘가 넘어가면 역수가 되죠. 그쵸? 좀 더 쉽게 그냥 제가 역수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냥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이 정보를 가지고 문제에서는 사실 이렇게 변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계를 정립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한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답이 5번인데 물론 여기에 대한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나와 있겠고 이건 그냥 다 유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것들은. 여기에 대한 종류는 요거 다음에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를 좀 가져가게끔 하기 위해서 요걸 미리 말씀을 드렸고 요걸 정립한 상태에서 여기서 설명한 말은 결국 이거였잖아. 사실 이게 그냥 2항만 되는 2항만 되면 해결되는 문제잖아. 근데 막상 문제에 마주하셨을 때 역수라고? 뭐지? 식이 나 쓴 게 없는데? 이러면 풀기가 힘들죠, 사실상. 그죠? 효석이 보고 있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이 쫄리는 이유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이런 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말만 바꾼 건데 뭐 계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 뭐 하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계산은 다른 수업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죠? 네. 그러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 과학을 특히 과학적인 부분들을 푸실 때는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네, 물론 제가 요 과정도 한번 여러분들 클리닉 하실 때마다 확인을 해드릴 거니까 이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점도가 클수록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진다. 자, 이것도 크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우리가 점도라는 말은 애초에 뭐였어요? 저항이었잖아. 맞죠? 그럼 이 말은 똑같아. 점도가 클수록 저항이 크다. 똑같죠. 말 그대로 전단 응력에 대한 저항하는 정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변형에 대한 저항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관을 채우고 흐르는 유체는 수많은 원통이 양파처럼 층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면 위의 경우와 원리는 같다. 즉 두께는 같은데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원통이 지름을 달리하며 관의 중심에서 층층이 유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은 관에 맞닿아 있는 원통층에서의 유속이 0이고, 자 여기 봐봐요. 관에 맞닿아 있는 거, 그럼 이거 뭐에 가까운 거야? 유속이 0인 거. 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판이죠. 그죠? 그걸 이제 화판으로 보시면 되고요. 관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원통층의 유속은 커지게 되며, 그럼 이 중심이 뭐겠어요? 상판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맞죠? 자, 관의 중심에 있는 원통층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뒤에 건 그래도 할 만은 해요. 유체는 전단 능력과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정비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나눈다. 많은 종류의 유체는 뉴턴 유체로서 속도의 기울기가 무관한 점도를 가진다. 자, 일단 그냥 여기선 기억으로 굳이 얘기를 해놨으니 얘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전단 응력이랑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 유체 속도의 기울기, 속도 기울기예요. 이 두 가지 변동을 했을 때 얘는 정비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해? 아니죠. 얘는 정비를 하지 않아요. 이거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혈액, 타르, 플라스틱과 같은 유체들은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 영향을 받아 점도가 변한다. 이러한 유체를 비뉴턴 유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정비를 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무관하다 했어요. 근데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자, 요 두 가지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경우도 있고 빨라지는 경우, 정비례하는 경우도 있고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그쵸? 이게 지금 뭐라고? 니은에 대한 설명이었죠. 또한 비뉴턴 유체는 전달 능력의 바뀜에 따라 점도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데 한편 모든 유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흐름의 특성이 바뀐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이거는 지금 전장력과 여기 변수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이지 사실상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냐면은 이 두 변수도 있었어요. 온도나 압력이라는 변수에서도 이 변수에서는 바뀔 수 있다라 했었습니다. 자, 뉴턴 유체인 경우 점도는 물질에 따라 속도의 기울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저기 이거 밑줄 쳐보자. 물질에 따라 일정한 값. 만약에 일정한 값을 쓸 다른 말로 바꿔주면 뭐로도 표현이 가능할까요? 고유한 값이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고유한 값. 그리고 그 옆에 물질의 고유 성질인 물성으로 취급하지만 자,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그 값이 변함으로 뉴턴 유체의 점도를 말할 때는 자, 거기 밑줄 온도와 압력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인해 변하니까 뉴턴 유체 같은 경우는 그죠? 왜?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뉴턴 유체 중에는 속도의 기울기에 따라 점도도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속도의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도 커지는 유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정비례에 해당하는 부분. 그죠? 요걸 이제 뭐라고 한다고? 팽창 유체라고 해요. 팽창 유체. 그 다음에 속도의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가 작아지는 유체를 유사 가소성 유체라고 한다. 얘는 그냥 유사라고 적어줘. 됐죠? 자, 또한 비뉴턴 유체 중에 전단 응력이 자, 거기 밑줄 특정한 값 이상.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지금 디귿으로 나타나? 안 나타나죠? 그죠? 이거는 그냥 제가 이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방임 유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이상이 되어야 유체의 흐름이 일어나는 방이 아니라 빙엄 유체네요. 빙엄. 죄송합니다. 빙엄 유체도 있는데 자, 빙엄 유체는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점도가 상수이다. 대표적 그냥 여기는 모르시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대표적인 빙엄 유체는 치약으로 치약을 튜브에서 짜내는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물과 달리 자, 거기 밑줄 일정 크기 이상의 힘을 주어야만 치약이 힐이 된다. 아까 이 얘기 있었죠? 특정한 값이라는 게 여기서 힘이겠죠. 그쵸? 우리가 치약을 그냥 이렇게 해두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짜야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빙엄 유체랑 연결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사실 뭐 다른 것보다 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 관계성을 따지는 게 좀 힘들었지 뒤에 종류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1, 3, 4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 주의해가면서 푸시면 돼요.
알아. 이제 이거 적으시는 거예요? 아. 뭐야? 안 불렀어? 자, 봅시다. 자, 1번. 자, 요거는 답이 3번이죠, 그쵸? 3번인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혈액이나 타르가 지금 어떤 경우예요? 혈액 타르. 이거 니은 쪽이죠? 맞죠? 니은 쪽이고. 근데 얘가 쟤는 정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그런 말은 안 나왔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같은 경우,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점도는 정지한 유체가 아니라 뭐였어? 유체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지한 유체가 틀렸고요. 3번, 유체의 흐름을 유도하는 힘과 유체가 받는 전단 응력의 단위는 서로 다른다. 자, 어떤 부분이 다른 거예요? 유도하는 힘은 우리 뭐 속도, 뭐 기울기 어쩌고저쩌고 다 나와서 그 총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단 응력은 우리가 뭐라 했죠? 거기에서 뭘 나는 경우? 단면적으로 나는 경우였잖아.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동균이 맞았네. 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5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공통적인 건 이제 알겠죠? 그냥 유체 자체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그죠? 자, 3번 볼게요. 현타객에 대한 설명인데, 현타객은 액체에 작은 고체 입자가 분산된 물질로, 자, 우리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고기에 대한 해석이 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현타객을 구성하는 성분과 농도를 조절하면은 속도의 기울기 따라, 자, 거기 점도 변화가 없도록 만들 수도 있고, 점도가 변화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타객이 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을 텐데. 보통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혹시 뭐 속이 쓰려가지고 약 같은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떤 거 먹어요? 먹으면 그 겔포스나 아니면 그 있잖아, 소방관 나오는 개비스콘, 그런 애들이 현타객이에요. 네. 그런 애들이 현타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나왔냐면은, 점도 변화가 없도록 만드는 경우는 그럼 뭐예요? 이거죠. 맞죠? 점도 변화가 없도록 만드는 경우. 변하게 만드는 거는 얘 아니면 얘겠죠. 그쵸? 얘 아니면 얘겠네. 그죠? 생길 수 있잖아. 자, 근데 최근 A연구소는 현타객을 이용하여 반탄복에 쓰이는 우수한 소재를 개발하였는데, 반탄복에 총알과 같은 빠르기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현타객에 분산된 입자들 사이가 가까워지고 입자들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기에서 보기가 끝났으면 유체의 종류가 이미 정해졌을 수 있어. 뭐로 정해졌을까?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거 빼고 충격이 가했을 때 뭐야?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사실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자, 뒤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충격이 빠르게 가해질수록 뭐야?
정도도 저항하는 정도도 커진다 했잖아. 그럼 얘가 아니라 오히려 이쪽 부분이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적절한 거가 뭐였냐? 일단 가는 맞았겠죠. 현타격은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각각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 그거는 어디랑 연결시키면 돼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점도 변화가 없도록도 가능하고 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나부분 방탄복에 이용하기 위해 A연구소가 만든 현타격은 그 특징으로 보아 팽창성 유체겠다. 왜? 가해질수록 저항도 커지니까. 이게 정비라는 경우인 거잖아. 그럼 팽창성 유체가 많네요. 그죠? 3번 현타격의 미세한 입자는 충격 시 현타격의 점도를 바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총알을 맞으니까 이게 딱 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방탄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넘겨주고요. 문맥상 A의 유무와 가장 가까운 거. 자, A가 어디 있는 거였냐?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라는 부분이네요. 그죠? 자, 이거는 2번인데 혹시 다른 선지하신 분 있어요? 혹시? 너요? 없어요? 동균이 없어? 1번? 내가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야, 이거는 강도일까봐. 강도, 아직 뭐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건 좀 틀린 거죠. 얘는 뭐야? 먹어보았다. 그냥, 일단 이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바로 볼게요. 오늘은 새 지문 가능할 것 같네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효석이 다 적었어? 만약 못 적었으면 영상 보셔도 되고. 아, 맞다. 나 네 번호 모르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번호를 내가 안 물어봤던 것 같다. 이따 물어볼게. 왜 남자한테 번호 따는 거죠? 좀 그래? 근데 이거 저번 주에 아, 누구나 저번 시간에 못한 거 그거 할 거라고. 근데 여기 없어요. 뽑아줄게. 아, 네. 혹시 몰라서 내가 안 뽑았거든. 근데 시간 충분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오늘 뭔가 평소보다 조용한 이유가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그 이유가 있었구나. 몰랐는데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 가부터 볼게요. 우리 아까 저것도 가나였나? 아, 이건 아니었죠? 그죠? 이번에 살짝 좀 기네요. 그죠? 자, 법은 규범의 일종이지만, 자, 도덕, 종교 등과 다른 규범과는 달리, 자, 국가를 전제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실현된다. 자, 일단 여기서 갖고 가야 포인트가 있었죠. 그쵸? 법은, 일단, 뭐가 있었어야 되냐? 국가를 전제해야 된대요. 그죠? 반드시 국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해? 공권력에 의해 생겨야 된대요. 공권력. 자, 따라서 법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 규범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종의 규칙 같은 건데, 뭐 도덕규범, 뭐 종교규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도덕규범을 어겼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처벌받진 않잖아. 그죠? 근데 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가에서 정해준 거니까, 그걸 어기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뭐 처벌이든 과태료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저도 한 달인, 뭐 한두 달 정도에 한 3번 정도 막 뭐가 자꾸 날라와. 속도 위반. 그리고 주정차 금지. 그리고 뭐 불법 주정차. 아니, 내가 뭐 얼마나 세워놨다고, 나 10분도 안 세웠다고. 그래서 새벽에 그걸 왜 신고를 하고 있어. 어떤 정의로운 시민분 덕분에 이제 과태료 한 4만 원씩 내야 돼요.
얼마나 볼 때보다 빡친지. 아무튼 네. 따라서 법은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자 목적이 명시된 규범이 헌법에 들어맞아야 한다. 자, 이 법 중에서도 헌법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될 게 뭐냐?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목적.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말하는 거겠죠? 국가가 말하는 어떤 목적이 어떻게 된다?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목적만 적을 수도 있는데 명시까지 적어준 이유는 여기 헌법에서는 어떠한 정확성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을 잘 잡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법의 내용은 이상적인 법이 갖춰야 하는 성질인 법의 이념에도 부합해야 되는데, 자,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 리드브루흐에 의하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얘는요, 이거 말고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의 이념도 필요하다는 건데, 자,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맞죠? 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정의, 한목적성, 그 다음에 안정성이란 말이 있었어요. 안정성. 그럼 각각 이렇게 하위 분류로 나눴을 때 얘네가 뭔지만 아시면 끝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할 수 있으며, 자, 우리가 사실 공정한 도리라고 한다면 좀 약간 애매하니까 이제 뭐라고 해줘야 돼요? 자, 얘는 무조건 뭐랑 연결시켜야 돼? 사회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의라는 것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에서 정보를 어느 정도 선별을 하실 때도 애매한 말보다는 뭘로 갖고 와야 돼?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갖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정의는 공정한 도리다 라고 이제 병행하시는 것보다 정의는 사회 유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는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도 평균과 배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적 정의란 모든 인간을 자 거기 말 그대로 대등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라고 파악하는 것을 뜻하고, 배분적 정의란 각 개인의 특성에 상응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이 정의라고 파악한 것을 뜻한다. 그럼 말 그대로 뭐야? 평균은 말 그대로 대등하게,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이건 모든이란 키워드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배분 같은 경우는 뭐야? 같은 건 같게 혹은 다른 건 다르게 해주는데 얘는 뭐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무조건 다르게 하면 안 된다. 같은 부분은 같게 해줘야 된다고, 다른 것들은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 얘는 뭐에 포커스를